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아카데미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도기 아카데미에 점점 터줏대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셔갖고 참 나빠진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을 부르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졌다. 이분이 이제 확 수위를 확 올려가지고 수준을 확 올려놓으셔가지고 보시는 분도 그렇고 이 도기 아카데미가 이렇게 너무 학술적으로 가도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제야의 최고 경제학자 홍기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같이 재미나게 읽은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이거 한번 하고 출판사에 어떻게 알았어? 이거 홍기빈 선생님하고 대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건 홍기빈 선생님하고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홍기빈 선생님도 마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방송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니까 저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빈곤의 가격, 저자는 루퍼트 러셀이고요. 원자재 시장이 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원자재가 실물 시장과는 격을 가지고 시장의 그 어떤 움직임, 특별히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원자재 시장의 실물 시장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 책의 톤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경제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쪽이 왜 그게 더 눈에 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 보고 투자하면은 뭐 별 효과를 못 거둘 것이다 라는 네.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지금 우리 인플레 때문에 고생인데 절대로 화폐적 현상은 아니다. 예,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꾸 화폐적 현상이라고 해서 금리 조정하고 뭐 통화량 조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고정경제학자들의 등에 칼을 꼽으셨어요, 지금. 제가 그럼 약간 고정경제학자 편에 서서 약간 반론의 질문을 가끔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설명을 해볼까요? 저는 우선 이 책 원제가 저는 더 좋은데, 맞아요. 빈곤의 가격이라고 하는 제목은 저는 조금 아쉽고, Price Wars, 그러니까는 가격 전쟁. 그렇죠. 이게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잘 적어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뭐 수요와 공급이 아름답게 만나서 뭐 싱크로나이즈드 발레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이고, 이게 보통 시장에서는 그 전쟁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격 형성이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제일 잘 드러나는 데가 원자재 시장이거든요. 사실 가격 표시가 전부죠. 그렇죠. 뭐 본질 가치에 따라서 뭐 움직이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그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를테면 우선 떡볶이 장수 아주머니가 떡볶이 가격을 매긴다. 이러면 뭐 밀가루 가격에 영향을 받고 무슨 대체제인 다른 뭐 풀빵에 영향을 받고 이러겠지만은, 그렇죠. 원자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뭐가 결정할까? 이거는 여기서는 시장적인 요소가 아니고 5만 가지 정치적, 사회적, 별의별 요소가 다 등장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 대 힘 싸움, 강 대 강 싸움, 그렇게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하죠. IS가 뭐 어딘가 점령을 했다, 어딘가 전진을 했다. 그러면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상은 IS가 잡으나 누가 잡으나 석유 생산량은 똑같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석유 생산량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번에 뭐 지금 뭐 또 유가 좀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페크 플러스라든가 이쪽이 이제 전 세계 원유 시장의 한 60-70%를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오페크 플러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건 그 나라 정상들과 이 장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돼 있는 거거든요. IS가 전쟁이 됐다고 바로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저거 하는 건데, 요 책에서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변수 두 개를 든 게 있는데, 식량 가격하고 유가 가격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백미예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산유국들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석유를 생산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그 나라 내 어떤 산업적인 기초라든가 이거는 약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식량 식자재라고 하는 건 다 빵이고 옥수수인데 그럼 옥수수 가격 이 사람들은 나라가 그 석유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니까 이 나라들에서는 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가지고 식량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유가가 변동을 해가지고 네. 이 산유국들의 수입이 변하게 되면은 식량 보조금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식량 가격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빵값도 변하게 되고 그 빵이랑 연결되어 있는 옥수수 가격, 그 식량 가격도 변하게 되니까 산유국이 석유 가격으로 돈을 어느 만큼 벌 수 있느냐에 능력하고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어느 만큼 일어나느냐가 연동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국가가 국식량 보조금을 어느 만큼 풀어내냐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석유 가격하고 식량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걸 갖다가 2008년 9년에 그 나중에 뭐 이른바 자스민 혁명이라는 네네. 저자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름으로 사태가 터지긴 했는데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 뭐 홍콩에 우산 혁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자스민 혁명은 유혈 사태로까지 번졌고 그렇죠. 그 리비아의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인도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에 튀니지에서 그 혁명이 벌어지면서 쭉 이집트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로 터졌는데 이 최초의 원인은 식량 가격 폭등이었거든요. 빵값이 두 배로 올랐어요. 예. 그럼 빵값이 두 배로 오른 이유는 뭐냐? 석유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때문에 이게 빵값 변동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식량 시장이라든가 석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가격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무슨 수요와 공급 법칙 이런 게 아니고, 그 산유국들의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라든가, 네. 식량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치 사회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저자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되게 험지를 직접 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예.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쓴 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탐구한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 훨씬 더 예. 현실성 있고 예.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재 시장에 관계된 얘기들은요, 그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대학 교수들이나 정부 보고서나 경제학자들이 쓴 책들 보지 마시고, 이 저널리스트들이 쓴 글이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도 지금 온갖 험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 실제 게임이 벌어지는 게 무슨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니더라는 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고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앤서니 샘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90년대, 80년대 많이 했던 그 영국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이 고전 중에 하나를 권하고 싶은데 암스 바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국제 무기 시장을 다루는 책. 암스 바자. 네. 시장, 무기 시장. 네. 예, 이 책을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는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교과서에 나오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얘기들이 얼마나 허구이고 이 무기 시장의 구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데 이 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그래서 미국의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 저는 권하고 싶은데 이 책을 보면서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러시아의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충당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오히려 네. 유가가 낮았으면 네.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시점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후로 정말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유가가 뭐 낮은 가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전쟁을 시도하고 나서 유가가 폭등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벌려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고 스위프트방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떼돈을 벌게 되니까 뭐 어떤 나라가 우리하고 관계를 끊어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길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트레이더들의 생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예. 마지막 가격 형성은 트레이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트레이더가 가격 결정하는 건 자기가 단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 사태의 뒷단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보면서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보고 그냥 그 곡물 트레이더하고 에너지 트레이딩은 좀 죽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낫겠다 차라리. 심지어 예, 제가 트레이더를 하는 입장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석유 값이 오르고 있는 게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오펙 플러스에 지금 러시아도 들어가 있는데 오펙 플러스가 지금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하나가 G7이 작년에 러시아산 석유를 사실상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 네네. 전쟁 자금을 끊겠다라고.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반작용으로 튀어가지고 러시아의 반감을 사고 네. 오페크 플러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유가를 올려버리겠다 이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G7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 프로레슬링 보면은 프로레슬링이 그 링 안에서 경기가 벌어지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개판이 되면은 선수들이 밖에서 막 의자로 막 찍고 막 그런 일들 가끔 연출되잖아요. 네네. 지금 꼭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가가 뭐 여기서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뭐 이게 막 가격이 형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오페크 플러스랑 G7이랑 힘겨루기를 어떻게 네. 하느냐 막 네. 이렇게 되버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국제 정세가 굉장히 큰 판으로 바뀌고 있고 과거 영상 보면 달러 기축에 대해서 기가 막힌 강의를 대담에서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한번 꼭 찾아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기축마저 휘청거리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일단 중국이 중심에 서서 구매자로서 러시아와 중동을 엮어주고 또 심지어는 중동의 숙적인 시아파 순위파인 그 사우디 이란을 또 엮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자기네 세력을 확대하면서 자기네 통화를 사용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마크롱을 데리고 오면서 비행기 쇼핑을 해주면서 ECB 총재 입에서 기축에 대한 언급을 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기축에 대해서 기축이 단순히 교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어떤 달러 패권을 확실하게 흔들기 시작하는 이게 시작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달러 패권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있는데요.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난리 났었잖아요. 뱅크런 났었죠? 네. 지금 일단 진정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태가 터지는 것도 급박했지만은 스위스 정부나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안정이 됐는데 밑바닥엔 뭐가 있냐면은 이른바 프랙탈 리저브라고 하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회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은행들이 지금 뭐 지급준비금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은행들이 이렇게 자기들 재량으로 이렇게 투기적인 행태를 한 시대는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가 그거는 2008년도 이전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2008년도 이후에 은행 제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바젤3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2015년 후에 가게 되면은 많이 약화돼요. 약화되고 그 프랭크 도드 법안 그거 네네. 나왔었던 것도 사실상 그건 무의미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 80년대 이전까지는 이 투자은행이랑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법안이라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행태가 저렇게 됐는데 지난 40년 동안 축적된 게 이 은행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데 요번 은행 시스템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쪽 은행에서 나온 사태는 은행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코인 값이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3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인 값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사실은 이 코인은 그 중앙에 은행을 끼지 않고 블랙체인을 통해 가지고 왜 탈중앙화되는 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현행 은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화 체제로서
이 가상 통화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팽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유지돼 있었던 서방 중심의 그 통화 시스템 있죠, 은행 시스템, 이것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말하자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그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대안적인 방식으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어떤 그 중요 통화국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좀 흐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세계적으로 보면. 예. 어쨌든 라가르드 총재 입에서 자꾸 이렇게 적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만들어서 미국에 반하는 세력을 많이 만들게 되면 기축이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예. 말을 그 이스비 총재가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 그걸 보고. 지금 은행들이 쥐고 있는 저번 은행 시스템의 그 위기에서 문제된 게 왜 10년짜리 미국 국채 국채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들고 있다가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 들고 있으면은 그 미스매치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단기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면 또 이게 채권값이 하락을 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산의 구조라든가 이 흘러가는 어떤 은행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이 위기가 됐다라는 걸 이제 저희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무슨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예. 예금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예, 대출 대비 예금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예, 그러니까 예. 총 유동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VB 은행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예금이 들어왔는데 대출해 줄 데가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본연의 예대 중개를 해주는 예금과 예, 예. 대출 중개해주는 그 중개 업무에서 벗어나게 돼서 돈이 많아 버리니까 나름은 뭐 투기적일 수도 있고 뭐 안전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국채를 그냥 사버려. 던 것이고 금리가 변동되자 완전 순실에 노출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예금과 총 통화량이 많아진 게 이게 결국 이렇게 좀 내려와서 그 대출 수준 비슷하게 맞지 않으면 이게 그 위험이 계속 잠복되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하나 좀 중요하게 덧붙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금의 구성 문제인데 예금이 이제 크게 두 부분이 있죠. 하나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예금자 보통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개인들이 맡기는 그 자잘한 예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은행 그 금융기관 같이 굵직굵직한 데서 뭉탱이 돈으로 하는 그런 금융이 있는데 뭐 소매금융, 뭐 소매대출 다 뭐 도매대출이라고 또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가 그 미국 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긴 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돈이 풀려서 일반 예금자들의 저축이 많아진 게 아니고 그렇지.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뭉칫돈을 쥐고 있는데 이걸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예치하려고 들어간 예금들이 많거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조금 바뀌거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요, 이 뭉칫돈이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이번에 SVB에서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건 예금에 돈을 빼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이런 서민들이 이렇게 통장 들고 와서 뭐 빼겠습니다 이런 거면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따시만한 그런 큰 뭉칫돈들이 지금 기관들, 은행,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은행들도 대처할 수가 없게 된 게 이번 사태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금이 들어왔다 이 부분도 맞는데 그 안의 구성이 지금 대기업들, 금융기관들이 많이 예금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그 악화되었던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불평등은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되게 구조적으로 체계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어 보면 개인이 똑똑하고 잘해도 여러 사람의 개인이 모인 집단과 승부를 내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경기를 하는데 혼자 축구를 하고 저쪽엔 10명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혼자 축구하는 사람이 신동이라도 10명 축구하는 사람들 공 한 번만 뺏기면 게임 거의 끝나가 버리는 건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맞아, 메시가 온다고 하면 혹시 모를까, 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업이라는 건 집단지성이잖아요. 그리고 훨씬 다른 일반 개인보다 더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익 창출에 대해서 훨씬 더 집요하니까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싸우게 되면
결국 개인이 기업을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럼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으로 돈은 기업으로 빨려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리턴 체계를 잡아가지고 예. 개인들한테 일부 넘어오면서 예. 서로 다시 주고받고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적 흐름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추구라는 그 절대 과제가 있으니 예. 절대절명 명제가 있으니 절대 이익을 적축하지 끄집어내지 않는 거고 예. 또 정부 기관들도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가장 뭉탱이 그 돈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주체인데 예.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주는 주체인데 이들한테 어떻게 항부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사회적 합의가 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계속 그렇게 해서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견 없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 그런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스템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발생한 건 맞아요. 뭐냐면은 지금에 있는 그 은행 시스템이나 통화 금융 시스템이 경제적 어떤 통화를 풀 적에는 그 통화를 풀거나 대출을 해줄 적에는 중앙은행이 이걸 통해서 경제 전체가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서 경제 전체가 사는 거를 명분으로 해서 이걸 조절을 하는데 실제 나타나는 건 어디냐면은 사실 동맥경화처럼 큰 기관들, 큰 기업들이 그 풀어낸 돈을 다 쥐고 있고 사실 아랫사람들한테는 잘 안 간다는 얘기니까 네. 이게 뭐 옳다 그러다 불평등이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그 넘어서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 그게 엄청나게 심해졌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2020년도 뭐 나중에 되면 더 심화가 되겠습니다만 그나마 이때는 현장에다가 예. 일반인들의 주머니에다 재정을 그냥 꼽아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모양상으로는 훨씬 더 예. 순환적인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에다가 돈을 꽂아줬을 때 아니 2008년은 사실 돈이 대부분 예, 기업들한테 예. 자동으로 그렇죠. 가요. 은행으로 예, 예. 갔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한테 넘어갔지만 코로나 때 돈을 푸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꼽아줘야 어떤 순환이 동맥경화가 걸리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네.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저기 되는 거니까. 네네.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면은 그게 코로나 때는 사람들 그냥 구매력을 지켜주려고 한 건데 네.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부분 같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해서 하면 더 좋겠죠. 네네. 저는 그 부분에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은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건설 관련된 게 지금 튀고 있는데 봤더니 공장 건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굉장히 좋은데 근데 하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통화적 현상이 아니라고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일반인들한테 통화가 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구나. 저는 뭐 그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예. 그래서 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인플레이션은 지금 다시 요 책 얘기로 들어올게요. 네네. 이 프라이스 워즈 그러니까는 가격 전쟁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지 단순히 돈이 풀린다고 해서 벌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화폐가 풀렸을 적에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는요 한 400년 동안의 논쟁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 코페르니쿠스 있죠. 네. 이 사람이 화폐 수량서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부터 논쟁이었었어요. 네네. 그때부터 반론이 있었고 반론의 요지는 그래요. 돈을 풀면은 바로 물가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생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물이 또 늘어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케인즈주의 경제학 전통으로 내려오고 네. 이건 뭐 톰과 제리처럼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 네. 인플레이션 부분에 그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돈이 풀리는 구조를 이제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격적인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하는 재량의 부분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는 게 있죠. 네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게 이제 아카데미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골치 아프더라도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경제학 교과서 보고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에 있는 모든 경제 모델이 형성되는 방법론의 맨 기초가 맹글어진 거는 1930년대 40년대 라그난 넉시라고 하는 이 스웨덴 사람이 만든 건데요. 네. 이거는 지금 모든 경제학과 모든 경제 모델의 기초가 되어 있는 전제가 있는데 네. 경제 모델은 폐쇄된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가령 유가의 변동이라든가 무슨 뭐 기근이 생긴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네. 금세 자기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 탄력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맨 밑에 깔려 있거든요. 모든 경제 모델은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성립이 돼 있어요.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이 투자하는 분들이 자꾸 경제학에 의존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떤 균형 가격이 있을 것이다, 자산 가격에. 네. 그래서 그걸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과학방송이 발전을 하면서 이 넉시가 만든 이런 식의 폐쇄된 모델은 경제학에 적용할 수가 없고, 복잡계 이론 또는 시스템 이론이라고 불리는 걸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나와요. 네. 그거는 아주 쉽게 그 인과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넉시의 얘기는 경제라는 모델이 바깥 세계와는 이 유리된 폐쇄된 하나의 자체적인 그 시스템이다라는 전제인데, 실제 세계에 있어가지고는 뭐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영향을 주고 해서 인과관계가 바깥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시스템 이론이나 복잡계 이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경제학 모델로 시장을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건 다 방법이 무너지게 돼요. 요 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논지 하나랑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 트레이더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대로 하면요, 지금 큰일 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에서의 그 트레이더들이야말로 시장에 가장 빠르게 균형점을 되찾아주는 구세주들이에요. 아, 효율적 시장을 복원시켜주는 그 메신저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딱 배팅을 하니까는 시장이 혼란하다가도 딱 원래 상태로 넉시가 생각한 그 균형 상태로 딱 돌아오게 하는 제일 중요한 비히클, 저게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책에서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게 원인과 그 인과관계가 섞여가지고 원자재 시장을 혼란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죠, 이 금융부분이. 요게 시스템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피드백, 되먹임이라는 현상이거든요. 재규적 현상이라고 그렇죠,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었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하고 있는 게 이 금융 부분, 특히 선물 시장이 중요한데 이 선물 시장이 너무너무 커져버리게 되니까 이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드들이 불안하게 행동하거나 어떻게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면은 이게 다시 실제 실물 시장에 영향을,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또 변동이 되니까 또 위 부분, 금융 부분에서 또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발산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넉시가 생각한 거는 사실 완전히 틀린 얘기고 실제 존재하는 자산시장, 실제 작동하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굴러가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로스가 나 그거 좀 안 좋게 보는데 나 슛 때릴 거야 이러면 올라가야 될 가격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소로스가 슛을 쳐? 그럼 나도 그렇죠. 주변의 사람이 다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불안정한 존재고 감정적인 존재들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학 딱 교과서 보고 뭐야 말도 안 돼 했던 게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 존재래요. 아니 내가 보기엔 내 주변에 합리적인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완전 엉터리 학문이네. 그래서 이건 완전 거짓 위에 성을 쌓았네. 이거는 그냥 저스트 이론적 이데올로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경제 철학에 대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아마 한 2달 후에, 한 3달 후에 나올 텐데. 거기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 말씀하신 거랑 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을 할게요. 뭐냐면은, 저도 사람 합리적인 존재라고 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합리성은 인간의 합리성은 아니에요. 로봇이잖아요. 로봇도 아니고 재밌는 거예요. 지금 저 하버드에서 저기 문화인류학 교수 하는 사람인데 조세프 헨릭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책도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모든 문화권을 다 뒤져가지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계산적 합리성으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는가 지구상에. 네. 36. 인류학자가. 이 사람은 인류학자만이 아니고요. 인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진행한 연구였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한 개도. 근데 제일 비슷하게 행동하는 집단 하나 발견하긴 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전혀 의외일 걸 거예요. 예, 전혀 의외 맞습니다. 뭐냐면 침팬지입니다. 침팬지의 합리성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조세프 핸릭이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나오는데 인간 중에는 발견을 못했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합리성이 제일 맞게 행동하는 집단은 침팬지다. 인간의 합리성은 그 진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그게 우리도 그 원숭이부터 진화를 했으니까 그 머릿속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복잡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협동도 들어가 있고 문화도 들어가 있고 윤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조세프 핸릭의 얘기예요. 그 번역도 돼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요즘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숫자 중심으로 했는데요. 예. 요즘 이제 숫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숫자 뒤에 뭐가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은 이 숫자가 이렇게 만들 때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중률 또는 그 수익률의 그 농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제학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케인즈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케인즈가 수학의 천재였었어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졸업 논문이 확률론이었는데 이 사람 지도 교수가 누구냐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와 미쳤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사람.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죠. 그렇죠. 그분 책은 읽으면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죠.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케인즈는 수학의 케임브리지에서도 수학의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왜 투자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 사람은 투자는 완전히 심리학의 영역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봤기 때문에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봤고 이 사람이 대신 하는 업적이 뭐냐면은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 책이 그 당시에 그 영어로 번역이 되는 지금은 독일어 전집보다 영어 전집이 더 유명하거든요. 그걸 번역하진 않았는데 번역하도록 기획을 한 게 케인즈였어요. 케인즈는 진짜 앞뒤 전후 좌우 완전 천재네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장을 바라보고 이 금융 자본 시장을 바라보는 걸 갖다가 그 프로이트 심리학에 근거해 가지고 접근한 흔적이 굉장히 많고요. 뭐 그 사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알고 보면 뭐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든가 밑바닥 뿌리에는 그 프로이트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때 어떻게 영국에 그런 천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러셀은 케인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케인스는 비트겐슈타인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돌아올게요. 아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그 가격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폐쇄된 가격 시스템 자체적인 이게 아니고 열려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밑바닥은 가격이 자기조정 시장 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럴 적에 성립이 돼요. 시스템도 일정 부분 폐쇄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가격, 모든 상품의 상대 가격은 시장 스스로가 결정을 하니까 그 명목 가격, 화폐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통화량, 외부에서 주입되는 통화량에 의해서 변동되는 명목 가격의 변화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시장 자체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무슨 국제정치학 요소, 그 다음에 사회정치적 요소, 뭐 심리학적 요소 이런 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다시 이 책 제목이 되는데 전쟁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큰 액터들 있잖아요. 먼저 올리는 놈이 장땡입니다. 왜냐면 상대 가격 체계에서는 한 놈이 먼저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행동력이 크고 시장에서 권력이 큰 쪽에서 자기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게 또 전쟁을 촉발하죠. 딴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손해니까 힘이 센 쪽에서 그럼 나도 올린다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왜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네. 요거 멍멍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옛날에 그 50년대 꿀꿀이죽 나눠줄 적에 네. 딱 그 나눠주는 시간 앞에 그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판을 엽니다. 네. 그 5분 전이 되면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난리가 나거든요. 먼저 줄 서려고. 네. 그걸 이제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전쟁에 있어서 일종의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가는 두드려 맞을 상황이에요. 요때는 가격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변하거나 뭐가 크게 변하거나 해가지고 개판 5분 전 같은 상황이 되면은 가격 결정력이 큰 행위자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화폐적 현상처럼 한꺼번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금리를 조나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가격 결정력이 크냐라고 하는 전쟁 같은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랑 올해 있었던 인플레이션도 그런데 그 올해 초에 겨우겨우 뭐 금리 올리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잡힌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유가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그러면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저는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그렇게 하면은 달러 값이 올랐던 작년도에는 유가 떨어졌어야 되고 예, 예. 달러 값이 떨어지 지금은 유가가 올랐어야지 정상인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통화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오히려 작년 통화 가치가 최고 좋을 때 유가 올랐고 예. 물론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도 계속 유가가 더 떨어지고 있고. 지금 유가에서 관전 포인트는 그 두 가지일 텐데 여기서는 지금 많이 예측들이 어긋나더라고요. 네. 한쪽에서는 지금 유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WTI로 한 87달러 정도 되면 멈출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한 종류가 있고 네. 다른 부류들은 100달러를 뚫고 넘어갈 거다. 네. 올해 상반기 안에 120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집단은 이게 경제적인 접근법이에요. 네.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하는 거는 석유값이 너무 떨어져 갖고 그거를 만회하려는 경제적 조치니까 네. 85달러 이상으로는 크게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접근인데 뚫고 올라갈 거다 쪽에서는 뭘 보느냐면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 갖고 양다리 작전, 삼다리 작전을 써요. 지금 네네. 제가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한 다리, 중국에도 한 다리, 러시아에도 한 다리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오페크 플러스의 장기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85달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00달러를 확실하게 뚫을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관전 포인트겠죠. 만약에 후자 같은 양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지금 유가의 장기적인 흐름도 경제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가져오는 어떤 어떤 여파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 문제를 안게 되겠죠. 네.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 그 유대인 자본인 그 드비어스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경기가 불황이면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 가격을 더 올린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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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에 따라서 예. 인플레이션이 조절될 수도 예. 있다라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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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단순히 통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명품 가격이 계속 그렇게 꾸준히 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건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그런 기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드비어스 그 회사 그게 또 유명한 그 복마전의 그 소문의 진원지인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 법칙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그 무기 시장이 있었고 네. 원유 시장, 식량 시장이 있고 또 하나 이 다이아몬드. 네. 특히 그 드비어스 같은 회사는 그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그 앵글로색슨의 음모다라고 하는 음모 이론하고도 막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은 회사인데 네.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아, 네네. 사실 뭐 그 가격을 계속 올려주면서 이건 되게 좋은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는 소유 욕구.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소유욕. 예. 예. 근데 예전에 뭐 그 1900년대 초반에는 독일에서 나오는 책 소유냐 존재냐 이런 거 읽어보면 네.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21세기 지금 와서 보면 네. 존재는 어딨어. 네. 소유해야 존재하지.
예. 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은 정말로. 예.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의 현상을 갖다가 누가 바우만이었는가 누가 이제 만든 바우만. 예. 네네. 쓰레기 뭐 쓰시는 바우만이라고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90년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 존재 가치의 증명이 소유로 나타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랑 관련이 있는 종류의 상품들은 그야말로 과시적 소비다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에서 뭐 인플레가 나타나고 디플레가 나타나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옛날에 이제 과시적 소비 베블런이 얘기했던 거가 그 딱 지금 그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아요. 베블런이 그거를 썼을 때가 미국이 빈부격차가 가장 컸던 그때 아닙니까? 1900년대 초반? 예. 그때는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를 하면서 내가 너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존재인지 보여줄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대가 예, 100년이 지나서 예.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명품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 내가 그걸 존재함으로써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걸 삼으로써 소유함으로써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사진 중에 슬며시 그 명품을 옆에 갖다 놓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명품을 품에 안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기 존재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를 이렇게 동등시 싱크로 시키는 자기 동일시를 시키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지금 완전 현대에서 너무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그런데 저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거 고대 수메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린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책하고 연관해서 두 가지 상품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식량 얘기 나오고 원자재 얘기 나오고 그렇죠. 이건 경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식량.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품 다 뭐냐면은 일반적인 시장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또 바깥에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시장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 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회계 기준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은이에요. 이 보리는 그 일반인들한테 일반 그 민중들한테 그 생필품을 세금으로 받을 적에 그러니까 뭐 그 우유라든가 맥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생필품들 있죠. 요거를 세금으로 받을 때의 계산 단위는 보리입니다. 그다음에 귀족들이나 부자들한테 좀 값나가는 세금 있죠. 이런 어떤 뭐 보물이라든가 뭐 특산물이라든가 요런 걸 받을 때 계산하는 계산 단위는 은이에요. 이 얘기는 옛날 고대 경제에서도 사람들이 재화를 바라볼 적에 제일 이 보리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원자재 시장, 식량 시장에 해당하는 물건이고 은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귀금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경제는 사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제일 밑바닥 사람들의 생필품에 관계된 그 생활에 관계된 물품이 제일 밑바닥을 이루고 있고 귀족들 그다음에 지배 계급이 소중하게 여기는 굉장히 값나가는 그 트레저, 제보라고 보화라고 하죠. 요런 것들 이렇게 두 개가 사실 양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이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성취는 그러면은 이 회계 기준을 궁극적으로 통일시키려면은 은하고 보리하고의 그 계산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 1구르는 은 1셰켈하고 똑같은 회산 단위로 놓는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자재 식량 시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맨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시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대립 구조가 어떻게 보면 수메르 때 바빌로니아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계속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유냐 존재냐 어떤 때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소유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항상 그거는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문제가 그렇거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보리에 가까운 물건 같으세요? 아니면 은에 가까운 물건,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물건 같으세요? 트럭은 보리에 가깝고, 그 예를 들어 1톤 트럭으로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포르쉐는 그냥 소위 말하면 고급차, 슈퍼카는 은에 가까운 거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저렇게 대기업이 지금 대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개가. 이 기업들은 자기들 제품을 그러면 은에 가까운 물건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아니면 보리에 가까운 물건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겉은 은처럼 보이는 보리를 팔고 싶겠죠. 그렇죠. 보리는 보리인데 네.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래갖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동차들의 어떤 그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은 은하고 보리라는 그 바빌로니아 시절의 그 회계 기준 두 개를 놓고서 저 자동차는 어디쯤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앞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투자자가 내가 하는 투자가 다른 사람한테 여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금융 투자를 하면서 나의 어떤 인생의 자유로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되니 그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투자라는 걸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제가 운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자칫 내 생각만 해가지고는 사회에 굉장히 어려움과 피폐함을 줄 수 있겠고 또 따지고 보면 지난 몇 년간 소위 말하는 이 금융투자 쪽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 순서를 쭈르륵 매기면은 사업체 대주주 사장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을 돌리는 사람들이 상위 랭커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이 뒤집히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졌고 이 책 막바지에도 보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크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 보리 시장보다 보리 선물 시장이 막 10배씩 크고. 그렇죠. 쌀 시장보다 쌀 선물 시장이 10배나 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시스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금융이라는 거 따져 보면 실물의 파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그 예술 작품 두 개를 하나, 영화 두 개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인데 지금 말한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과정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갖다가 폭로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 다이아몬드 이거 야만스러운 짓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 영화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네네네. 피 묻은 다이아몬드. 피 묻은 다이아몬드. 네, 두 번째는 말할 것 없이 그 유명한 명작인데 그 제임스 린 나오는 에덴의 동쪽인데 에덴의 동쪽이 이 투자 얘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원래 그 스타인백이 원래 쓴 소설이잖아요. 거기서 이 제임스 딘을 이 아버지한테 계속 뭔가 이제 구박을 받다가 형하고 제임스 딘 동생이 다른 점 하나가 그때 1차 대전 때인데 미국 자본가들 중에 1차 대전이 되니까는 곡물 시장 있죠.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군 전쟁을 하니까는 저걸 보내야 돼서 그때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벌어요, 제임스 딘이.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아버지 저 돈 벌었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너 어떻게 사람들의 미국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이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임스 딘이 절망에 빠지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스타인백 우리가 어떻게 있냐면 그 시절 20세기 초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윤리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실물이 굴러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걸 돕는 게 금융의 역할이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버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그때 상황을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도기님 말씀하신 거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19세기 사고방식이고 금융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시장이 잘 유지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게 금융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변태되는 거, 변신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근데 어느 임계치를 딱 넘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뭔가 이제 달통을 하게 되어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노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 어떤 사람이 하루에 나는 매일 연봉을 벌어, 매일 월봉을 벌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실물시계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 여기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게 소수밖에 없으니 예. 소수가 그런 혜택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너무 당연하고 저는 금융하는 사람들이 뻔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융이라는 게 결국 실물의 파생이고 실물을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뭐 예. 조금 요즘에 좀 뭐랄까 액티브하고 뭐랄까 어드밴스하게 돼가지고 사업을 할 사람한테 돈을 벌어줘서 그 사람이 돈을 몇 배로 리턴 받는 그런 그래서 좀 빠르게 예. 엑셀러레이터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근거라는 건 실물에서부터 그럼요. 시작하는데 가끔씩 보면 미국의 자본가들이 하는 얘기만 좀 뻔뻔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너무 뭐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투기로 돈을 뭐 억만금을 버는데 예.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 그냥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돈 벌고 내 휴가가 중요한 예. 이런 윤리 의식이 전혀 상실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통화라는 것, 그다음에 숫자라는 게 너무 가치 함몰적인 거예요. 예. 몰가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가치가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가치 사슬이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버튼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휴가가 더 중요한 거야. 이들의 예. 생존보다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 관계에서 두 가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 도넛 경제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는데 네. 금융은 굉장히 유능한 하인인데 통제 안 하면 주인을 잡아먹는다. 맞네요. 예, 제목이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에요. 금융은 이 경제 돌아가는 데서.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국권 열쇠까지 다 줘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면요 집안 다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로 옛날 그리스 때 고대 그리스 때는요 네. 금융을 다 노예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 유대인들이 금융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건 유럽 중세고 그래 중세. 예, 사실은 그것도 하층 직업이었죠. 그렇죠. 아무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유태인들만 하도록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대 그리스에서 이 유능한 그 노예들 중에 금융 계산을 워낙 잘해가지고서 인정을 받고서 자유민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요거 우리가 이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금융은 굉장히 유능한 하이니까 사회 전체에서 이게 사회 전체 경제가 다 그 고르고 잘 될 수 있도록 잘 규제를 하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30년간은 모든 규제를 없애라 다 탈규제해라 그래가지고 금융에 더 많은 자유를 줘라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 핵심에 그린스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 반성할 때가 됐다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그 ESG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안타까운 게 ESG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도기님도 많이 들으세요? 아니 한때 작년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아니, 요즘에 오히려 좀 잦아들었고요. 작년에 예.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ESG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투자자들의 자각에 의한 투자자 운동이었거든요. 네. 지금 도기님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 초부터 한 20년 전부터 뭐 어떠냐면은 이 투자자들이 자기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진짜 그 수익만 보고 뛸 때가 아니고 우리가 버튼 하나 잘못 눌렀다가 어느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다 그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자. 네. 이 환경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어떤 기업의 그 가버넌스를 보나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트먼트를 하자라고 그래갖고 투자자들 스스로가 책임 있는 투자를 하자라는 운동이거든요. ESG가. 네. 그러니까 ESG가 잘 되려면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런 투자를 했을 적에 어떤 사회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되고 그런 종류의 정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얘기가 엉뚱하게 돼가지고 ESG라고 하는 게 그냥 기업들이 더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좀 시세말로 좀 섹시하게 보이는 그런 걸로만 지금 얘기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ESG에 칼자루를 쥔 주체는 투자자들 본인들이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들이
환경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기업의 정의, 그 가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책임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ES의 본질이니까 네. 요거 들으시는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이거의 주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끝에 진짜 너무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 ESG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공공선, 이 사회의 어떤 퍼블릭 굿, 공공선이라는 거를 자본시장 안에 내재화시키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운동인데, 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더 이렇게 책임있게 나서는 게 중요한데, 자꾸 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그 빈곤의 가격, 프라이스 월을 보면서, 이 진짜 말씀하신 마지막 그 ESG를 투자자 실천해야 한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익만 보고 달리다가 정말 한 부족과 한 민족과 나라가 절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지속 가능하고, 또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세상이 온다. 예를 들자면 비버리스의 높은 곳에 담벼락을 높게 쳐도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사회? 저는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기관총 들고 지키고 있고, 그죠? 그렇죠. 빈민들 오지 못하게 막.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의 풍요를 나누어서, 옛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호혜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너는 안 돼. 나는 돼. 이렇게 하면 결국 증오가 쌓이면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도 또 무서워지고, 심지어 여기서 투자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뉴질랜드에 어마무시하게 큰 땅을 빌려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도망갈 준비, 개인 제트기를 준비해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 투자자인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로 몹시 성공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호혜적인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했고,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지금 마지막 말씀 그거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그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속 가능이 뭐에 지속 가능이냐라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는 거냐, 그런 좀 그 시니컬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ESG의 본질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동일한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책임성을 갖지 않고 막 그냥 돈 된다고 지금 말한 대로 막 뉴질랜드에 땅 사고 이러다 보면은 사자성 중에 공도동망이라고 있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기후가 위험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투자 자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ESG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꼭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투자 자체를 더 사회적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다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있어야 투자를 하고, 투자의 대상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의 대상이 몰락해버리면 투자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면 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환기를 해줬다는 측면에서 이 책의 그 철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읽어볼게요 했는데, 읽어보고 오케이, 이건 얘기 나눠야 돼.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담까지 엮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출판사가 조금의 약간의 후원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두의 우리 홍기빈 소장님, 홍기빈 선생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참 좀 아깝습니다. 저희 채널이 좀 커가지고 몇만 명씩 보고 이러면은 이제 홍기빈 선생님 여기 못 나와, 바빠서. 독이야, 나 못 나와, 바빠가지고 미안해, 이럴 수 있는데, 아직 요즘에 이제 책 쓰신다고 바쁘시다면서요? 예, 그 언제 나옵니까? 지금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 경제사,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코로나까지. 과욕 아니십니까? 그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 2권이 다음 달에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한번 제가 빠르게 읽고 한번 대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보통 저서와 역서가 한두 권이 아니세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인데, 도넛경제학도 번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죠. 도넛 경제학도 재미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우리 빈곤의 가격 다음으로 도넛 경제학에 대한 대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흥미롭고 재미난 내용도 있었는데요.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